만약에 콩을 지불하고 또 다른 유용성을 가진 게임의 예를 들면 콩을 지불하고 게임 아이템, 전투력이 만땅인 칼을 가질 수 있는 대가로 이 콩을 지불하고 칼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 내에서 더 강한 파워를 갖기 위해서 유저들은 그 칼을 얻기 위해서 콩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더리움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 후보 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모으지 않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감사 후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3자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장부를 만들고 그걸 맡겨서 장부를 중심으로 한 회계 시스템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이 국가나 제3의 신뢰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이 맡긴 장부를 이용한 회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그 비트코인 회계 시스템이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은 장부 바깥에 있는 어떤 것과도 대조하지 않고도 검증 가능한 계정 과목만 정의해서 쓴다. 즉 비트코인 현금이었고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더리움 메인넷 장부 안에서 정의돼서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장부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대조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컨트랙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장부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대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부 안에서 모두 검증이 끝나는 계정 과목들이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3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자신이 만든 장부를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서 감사 후보들에게 맡겼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계정 과목은 장부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참조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계정 과목일까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더리움이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이 계정 과목을 확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더리움이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앞선 예에서 0xyz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 주소 안에 들어있는 그 컨트랙으로 만들어져 있는 별도 장부 안에서 정의된 콩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예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 콩이라는 계정 과목은 실제 바깥에 있는 콩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콩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냥 이름만 콩일 뿐이지 그 계정 과목은 그 장부 안에서 정의돼서 발행된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래를 위한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거래의 대상이 블록체인의 바깥에 있다면 예를 들면 노트북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 노트북의 상태와 관련돼서 우리는 장부만을 보고 그 감사 후보 네트워크의 관할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의 상태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7년도, 18년도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D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토큰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이더리움이 얘기하는 계정 과목을 오해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더리움 상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든 장부에다 그 계정 과목을 만들고 거기에다 쓰기만 하면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해서 오프체인에 있는, 즉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그 장부 안에 계정 과목으로 정의해서 사용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원산지 증명 같은 것이죠. A라고 하는 대상의 원산지는 뭐 한국이야. 이렇게 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 안에다 상태 정보로 기록을 하면 이더리움의 감사 후보들은 뭘 검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상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이라고 처음에 발생한 이벤트, A 상품의 원산지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거의 상태가
한국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검증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되게 개념적으로 흔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퍼져 있는 설명 중에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던 D앱 안에서 여러 개의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 안에서 정의된 계정 과목들은 뭘 못 다룬다고요? 장부 바깥에 실체가 있고 그것과 대조해야만 진위가 밝혀지는 계정 과목은 다룰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계정 과목만 다룰 수 있다면 이 회계 시스템이 다루는 대상이 어떻게 가치를 다룰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커머스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을 커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해 놓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노트북의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더 가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현실에 있는 노트북과 이 안에 들어있는 노트북이라는 계정 과목은 서로 대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 후보 네트워크가 이걸 검증해 줄 방법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상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즉 D앱에서 계정 과목으로 만들고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 계정 과목에 만약에 비잔고 상태 계정 과목이 아니라 잔고를 다루는 계정 과목이라면 이 잔고는 뭐 가치가 있어야 이게 10개 있으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 10개의 잔고를 통제하는 권한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해야 이게 회계 시스템으로서 어떤 비즈니스를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계정 과목이 어떻게 해서 가치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듯이 이 계정 과목의 상태와 창고에 있는 노트북의 상태를 일치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래서 절대 누구도 이 상태 변경에 대해서 창고에 있는 노트북과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노트북의 개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가 강제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스마트 컨트랙 상에 있는 노트북의 재고 이런 숫자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누군가 이걸 실시간으로 검증해주고 강제해주는 주체가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주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제3의 신뢰기, 국가나 제3의 신뢰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이더리움은 그 안에서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대적인 거래를 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담으면서 그 자체로 상상을 하자마자 제3의 신뢰기관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 거죠. 바로 이 문제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장부상에 있는 것과 장부 바깥에 있는 것을 일치시켜주는 검증과 강제 메커니즘을 제공해주는 메커니즘. 이게 오라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오라클 문제가 없는 계정 과목만으로도 가치를 D앱이 생성해낼 수 있을까? 장부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지칭하지 않고도 이 안에서만 블록체인 장부 안에서만 스마트 컨트랙 장부 안에서만 정의된 계정 과목만으로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NFT 열풍이 있어요. NFT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ERC721 이런 규격을 가지고 발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초기에 NFT들이 어떤 시도를 했냐면 블록체인 바깥에 어떤 예술작품이 있고 그 예술작품을 지칭하는, 지시하는 NFT 컨트랙 상의 상태를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예술작품을 지시하고 있어 라고 하고 이걸 토큰화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미지와 함께 이 예술작품의 이미지와 함께 판매하는 NFT들이 흔히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정말로 지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거 오프라인에 있는 예술 작품의 상태를 검증하고 이걸 뭐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냐? 이 토큰의 상태를 변경하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2017년, 18년경에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디앱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공증, 막 이런 디앱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정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것도 검증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정의된 콩이라는 상태는 어떻게 해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더리움이 아마도 이제 회계 시스템의 확장이라는 목표, 두 가지의 진화 방향의 목표를 해결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감사 관할권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과 회계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는데, 만약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계정 과목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이더리움이 그렇게 확장해봤자 이더리움이 목표로 한 바를 달성했다 한들 그게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요? 그건 가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 확장해준 계정 과목이 어떻게 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들은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여기 사람 그림 있죠. 이 사람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서로 내가 이 상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는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상태는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태 변경 이벤트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증가한다. 자, 물론 이 희소성을 가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만든 트랜잭션에 의해서 상태 변경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만약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희소성을 가진 상태를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정의되어 있다면 감사 후보들은 그걸 검증을 해줄 거예요. 얘가 이 희소성을 가진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인가? 그 권한을 자기가 전자서명으로 입증할 수 있나? 이걸 검증할 텐데 그 검증을 통과 못하면 이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더군다나 이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면 의미가 있는 거냐? 비트코인 때는 어땠죠? 종국에 2100만 개까지밖에 발행이 안 되는데 그 비트코인의 잔고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었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송금이라고 하는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뭘 통해서요? 비트코인 현금을 수수료로 지불해서.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어땠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감사 후보들한테 이 감사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상에서 실행되는 어떤 상태 변경 이벤트, 즉 전표를 처리해달라고, 검증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콩이라는 계정 과목을 스마트 컨트랙트상에서 정의한다면 그 콩이 있을 때만, 그 콩을 지불하고서만 얻을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 콩의 통제권을, 콩의 잔고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 콩을 지불하고서 만약에 또 다른 유용성을 가진 상태들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면, 혹은 그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콩으로, 그러면 이 콩은 어느 정도의 희소성만 갖춰도 사용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고 싶은 사용자가 늘어나기만 하면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나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계정 과목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제가 유용성을 가진 상태 컨트랙트 디앱 1, 2, 3, 4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만약에 콩을 지불하고 또 다른 유용성을 가진 게임의 예를 들면 콩을 지불하고 게임 아이템, 전투력이 만땅인 칼을 가질 수 있는 대가로 이 콩을 지불하고 칼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 내에서 더 강한 파워를 갖기 위해서 유저들은 그 칼을 얻기 위해서 콩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칼하고 콩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칼의 전투력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콩이 만약에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라면 점점 더 콩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새로 정의한 계정 과목의 상태를 통제하는 권한이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가치가 증가하는 상태를 가지려고 하는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계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설명했었던 모든 것을 이 그림 한 장에 담고 있는데요. 오프체인, 블록체인의 외부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감사 후보 노드로 가서 뭐가 된다고요? 이 트랜잭션 실행 조건,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을 가진 트랜잭션인지, 즉 전표인지 아닌지가 검증되고 때로는 이게 어느 계약으로 들어가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으로 들어가는 전표인지가 확인돼서 그쪽 스마트 컨트랙으로 보내서 그 스마트 컨트랙을 버추얼 머신상에 올려갖고 장부를 펼친 다음에 그걸 실행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실행이 되면 그 실행된 결과로 나오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으로 가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걸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터널 트랜잭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블록체인 상에서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 간에 전표가 발생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발생되면 감사를 누군가 하겠죠. 자,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하는 게 장부상에서 벌어지나요? 제가 이 그림은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감사는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장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전표를 처음에 끊는 것도 장부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감사도 장부 바깥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장부 바깥에서 이루어짐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감사가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아무나 참여해가지고 이 감사 관할권에서 겨우겨우 만약에 감사에 당첨돼서 그 감사에 당첨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면 잘못된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박탈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고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외부 이벤트로부터 직접 온 상태 변경 요청이든 아니면 다른 계약으로부터 온 상태 변경 요청이든 또 다른 장부상에, 블록체인 상에 있는 또 다른 장부상에다가 상태를 변경하거나 상태를 유지해 주거나 이런 걸 강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사실은 이더리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그 계정 과목은 어떻게 추가하고 그 계정 과목에서 발생주의 회계적인 요소를 어떻게 도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확장해낸 이더리움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한계는 뭐라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정 과목을 정의한 장부 안에서, 그 장부 내에서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그 희소성을 원하는 유저들이 있을 때에만, 이 장부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서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회계 시스템 안에서 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계정 과목만 이더리움은 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계정 과목을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더리움이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은 그런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2017년과 18년도에 팍 성장을 했고, 그 이후의 후속으로 디파이 같은, 디파이는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들끼리의 파이낸스예요. 즉 원화로 어떤 이더리움을 산다, 이런 파이낸스가 아니에요. 이더리움을 맡기고 원화를 빌려간다, 이런 종류의 오프라인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나 암호 자산 간의 교환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블록체인 상에서 정의된 계정 과목, 즉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적인 수요에 의해서 가치를 갖게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것만 다룰 수 있다. 이더리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대 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비트코인과의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측면이 있고, 비트코인이 남겨준 문제를 이더리움이 모두 다 해결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겨진 문제들을 타겟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더리움이 가진 한계도, 우리는 비트코인이 남겨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 라고 할 때, 그 해결한 해결책이 정말로 한계가 없는 해결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있어야 이 이더리움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나, 혹은 이더리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리고 가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더리움 응용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해결해낸 솔루션의 가치는 어디까지 확장된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